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 남아공의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월드컵을 개최한 국가, 자원 대륙 아프리카의 경제를 거느리는 리더 국가,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G20 멤버 국가, GDP 즉 국내 총생산 전 세계 38위의 국가, 반면에 성인 인구의 20%가 에이즈에 걸려있는 나라, 빈부격차 세계 1위의 나라, 아프리카에서도 살인율 1위를 기록하고 온갖 도시전설이 떠들 만큼 치안이 안 좋은 나라, 과연 어디를 가리키는 수식어일까요? 바로 아프리카 대륙 남단에 위치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흔히 남아공으로 줄여서 부르곤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55개국을 대표하는 경제 대국이죠.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 경제력을 바탕으로 남부아프리카 경제 동맹 체제인 SADC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세계기구의 대장 자리를 미국이 차지하고 주무르듯 아프리카 쪽 기구들은 전부 남아공이 주무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남아공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선진 산업 체계를 지닌 국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농업이나 1차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제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아공은 유일하게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이 발달되어 있죠. 흔히 말하는 선진국형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남아공의 은행, 보험, 주식시장과 같은 금융산업은 다른 신흥 국가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성장과 규모를 보이고 있죠. 스탠다드뱅크 같은 글로벌 남아공 은행들은 세계 100위권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만 보면 남아공은 꽤 잘 사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일 뿐 세계적으로 그리 부유한 나라는 아니죠. 38이면 엄청나게 못 사는 국가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잘 사나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인 1인당 GDP는 6,000달러에서 8,000달러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마디로 나라 전체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못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국민 개개인의 평균 소득은 비슷한 GDP를 가진 국가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GDP는 높은데 1인당 GDP는 낮은 국가 하면 떠오르는 국가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얼마 전에 다룬 중국 경제의 몰락편에서도 나온 내용이죠. 나라는 꽤 잘 살아 보이는데 국민 개개인은 평균적으로 못 산다는 건 국가가 매우 불균형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적 혜택과 그에 따라 생산된 부가 소수의 특정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우리가 흔히 듣고 쓰는 말로 소득 불평등, 이른바 빈부격차가 심하다고 정리할 수 있죠. 실제로 빈부격차는 남아공 경제의 큰 약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남아공은 전체 인구의 상위 10%가 부의 71%를 소유하는 반면 하위 60%는 부의 7%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죠.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수치로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가 제시한 소득 분배 지표가 있는데 이를 지니 계수라고 합니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값을 갖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미국에서 나온 통계에 따르면 남아공의 지니 계수는 0.7에 육박합니다. 세계 1위죠. 0.7이라고 하면 감이 안 잡히는데 멕시코가 0.4, 북한의 추정치가 0.5 정도입니다. 한국은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이 사회 갈등 원인으로 빈부격차를 꼽을 만큼 체감상 국민들이 빈부격차가 높은 편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한국의 지니 계수는 2021년 기준 0.333 정도이죠. 영국, 미국보다 낮고 스웨덴, 독일, 프랑스보다는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다큐로까지 소개되었던 홍콩도 남아공에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기껏해야 10위 안에 드는 정도이거든요. 조만간에 빈부격차, 양극화라는 주제로 한번 다룰 건데 양극화는 단순히 소수의 부자가 돈을 다 가져간다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해지면 부정부패와 같이 결국 국가는 파멸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맞죠. 맞기는 한데 정도가 있습니다. 심각한 격차는 파멸을 불러오죠. 그래서 성장과 분배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장 없는 분배는 그냥 다 같이 망하자는 이야기이지만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애덤 스미스도 이런 말을 했죠. 구성원의 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사회는 결코 번영하고 행복할 수 없다.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조만간에 깊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부격차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면 남아공은 현재 상당히 불안정하다는 말이죠. 실제로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에 비해 치안도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불안정한 치안도 빈부
빈부격차의 결과 중 하나이죠. 남아공의 소득 불평등에는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종차별입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이 심각해진 배경을 보려면 남아공의 인구 구조와 역사에 대해 짧게는 한번 보고 가야 하죠. 남아공은 백인이 꽤 많이 사는 아프리카 국가입니다. 지금은 백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여 흑인이 전체 인구의 82.4%이고 백인이 7.3% 정도이지만 20%를 차지할 때도 있었죠. 17세기 중반 네덜란드 동인도에 사는 기후가 쾌적하고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한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 케이프 식민지를 설립하면서 많은 네덜란드인이 남아공으로 건너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해산한 탓에 케이프 식민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죠. 이들은 곧 스스로를 네덜란드인이 아닌 아프리카인을 의미하는 아프리카너라고 칭하며 남아공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너들은 대부분 개신교로서 개신교 교리인 예정설에 근거하여 자신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남아공은 신이 자신들에게 내려준 선물로 여겼죠. 동시에 남아공 원주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민족으로 여기며 남아공 흑인들이 향한 인종차별을 감행했습니다. 명분이 있었기에 잔혹했고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죠. 그 후 남아공은 19세기 초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20세기 초 영국이 남아프리카에서 물러나면서 남아공의 권력은 영국의 천연자원 독점권을 넘겨받아 불을 쌓은 아프리카너 즉 백인들이 잡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의 진짜 비극은 이때부터였죠. 앞서 말했듯 아프리카너들은 기독교 근본주의자이자 백인 우월주의자였습니다. 아프리카너들은 남아공을 백인의 나라로 만드는 꿈을 꾸었죠. 곧 실행에도 옮겼고요. 아프리카너들은 원주민 토지법과 도시구역법 같은 법을 만들어 인종 분리를 하며 인종차별과 구분은 별개의 문제이다라는 궤변을 내세워 차별을 대놓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종차별은 1948년 아프리카너 주도의 극우 국민당 정권이 격리라는 의미의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법률을 공식화하면서 최고점에 달합니다. 아파르트 헤이트는 모든 사람을 인종으로 구분짓고 이렇게 구분된 인종에 따라 출입 금지 구역을 지정하거나 거주지까지 구분했죠. 흑백 간의 혼인 금지, 성관계 금지를 비롯해 섞이면 백인의 피가 더럽혀진다고 여겼습니다. 이른바 한방울 원칙이죠. 통행증이 없으면 흑인은 자신의 거주지 외 다른 지역을 방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법원에 넘겨져 구속되었고 대도시 중심가에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죠. 공공시설물 사용 역시 철저히 구분되어 우체국과 같은 공공 건물이나 해변 등 공공장소의 백인과 흑인의 이용 공간이 철저히 구분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중 화장실에서도 각각 다른 출입구를 사용해야 했죠. 백인의 시설물이 흑인의 시설물보다 월등히 좋았던 것은 당연하고요. 유색인종은 참정권이 없었고 중앙정부 공무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아파르트 헤이트 관련 법률 중 가장 악랄했던 건 1959년 제정된 반투스탄법입니다. 남아공 흑인들은 다 같은 흑인들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부족이 섞여 살고 있죠. 공용어만 11개입니다. 반투스탄법은 약 10개에 달하는 흑인 부족들에게 명목상의 자치 정권을 부여하면서 각각의 부족이 특정 영토에서만 살도록 강제한 법안이죠. 정부에서 부여한 영토는 매우 척박한 데다 원래 해당 부족민이 살고 있는 영토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법이 시행된 1960년부터 1994년까지 약 350만 명의 흑인들은 생활 터전을 잃고 극빈층으로 떨어져야 했죠. 심지어 극빈층이 된 계층에게는 남아공 국민도 아닌 외국인 체류자 신분이 부여되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의 노동력을 착취당해야 했습니다. 극도의 차별 정책은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선출되어 1994년 4월 27일 아파르테이트를 완전 폐지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죠. 남아공은 넬슨 만델라 흑인 정권의 주도하에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무지개 국가를 표방하였습니다.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여 수백 년간 고착되었던 백인 기득권층과 흑인들 사이의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경제는 쉽게 재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기초적인 교육마저도 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선진국 반열이 아닌 남아공에게 분배보다는 성장이 우선이기에 정부에서도 무작정 분배를 주장할 수도 없었죠. 어찌되었든 남아공의 경제를 견인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소수의 백인이었으니까요. 제도적인 인종차별은 사라졌지만 한번 만들어진 흑백 간의 빈부격차는 지속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백인의 월평균 소득은 흑인 소득의 3배에 달하고 남아공 80%의 땅과 부는 소수의 백인이 소유하고 있죠. 남아공 주요 도시의 핵심 도심부에는 부유한 백인과 아시아인들이 거주하고 흑인들은 외곽 지역에서 빈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일부 지역은 세계 최악 수준의 치안을 가진 남아공에서 그나마 덜 위험한 편이지만 이곳을 제외한 나머지 흑인들의 지역은 전부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는 빈민가이죠. 무엇보다 여전히 흑인들은 기회를 잡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낮은 교육 수준 때문에 흑인
흑인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양극화의 단점 중 하나이죠.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다수는 뛰어난 재능이 있더라도 평생 노동만 하다가 죽을 테니까요. 남아공의 빈부격차를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앞에서 잠깐 나왔던 치안이죠. 남아공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23년 미국의 경비 보안업체 ADT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아공의 강도 비율은 10만 명당 85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2분기에만 주거지에 침입한 강도는 4만 550건에 이르고 대면 범죄는 16만 2,518건을 기록했죠. 남아공에서는 살인사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하루 평균 70명에 육박합니다. 한국이 2022년 살인범죄가 585건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남아공 치안이 어느 수준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범죄 발생과 치안 불안은 극단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실업률과 깊은 연관이죠. 현재 남아공의 인구 약 6천만 명 중 절반 가까이가 무직으로 절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실업자 대부분은 당연히 가난한 흑인이고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최악의 약탈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죠. 실업난과 극심한 빈부격차 때문에 불만이 폭발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들은 남아공 최대 도시인 요하네스버그 근교의 알렉산드라 등 흑인 타운십 여러 곳에서 쇼핑몰과 상가를 겨냥한 약탈을 했는데 이때 72명이 압사 등으로 사망하고 1,200명 이상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죠. 남아공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단연 빈부격차입니다. 인종차별로 시작되어 빈부격차 세계 1위의 국가가 된 남아공의 모든 문제들은 빈부격차 그리고 빈부격차에서 파생된 실업률, 범죄와 연관되어 있죠. 아프리카에서 1위이지만 만약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남아공은 오래가기 힘들 겁니다. 나아가지 않으면 뒤처지게 되니까요. 실제로 지금도 나이지리아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죠. 과연 남아공은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대국이자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나라 남아공의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